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첫 회동을 했습니다. 권 대행과 이 대표는 민생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우원식 의장은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된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비상계엄 사태와 AI 디지털 교과서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의 주도권 다툼, 그 이면에 깔린 여야의 전략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후 국정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해 서로 합의하고 타협해 성과를 내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상견례 자리. 따로 의제를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지만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국정 안정에 힘을 모으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걸로 예상된다며 정치권이 화합하자고 밝혔습니다. 우리 입법부만 좀 서로의 그런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은 이 혼란 전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 권한대행이 확고한 지도력으로 국정 혼란을 빠르게 정리해 줄 거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가 신속하게 복귀되고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정치의 본연의 역할인데 지금 현재는 좀 안타깝게도 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밖에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소추만 3번째인 상황에서 대통령제가 우리 현실과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연이어낸 탄핵 소추안 철회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 안정 협의체를 두고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다며 공동 추진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해나가자고 한 목소리를 낸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협의와 정책 추진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현재 공석 상태인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을 두고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새로운 논리를 꺼내들었습니다.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심판을 하는 국회목 재판관을 추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어 소추인이 된 국회가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이었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 임명 절차에 맞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 고리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직무 정지 시엔 임명이 불가하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는 여당의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개최됐습니다. 야당은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23일과 24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안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투자 주의, 경고 지정 건수가 3배 이상 늘었다며 금감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비상계엄 시점이랑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게 회복을 했거나 좀 오히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엄 이후보다 좀 오른 양상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충격은 좀 덜 했고 앞으로 이 경제 부분만큼은 이 정치와 좀 분리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경제기관이 대한민국의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무역정책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환율 상승에 따라서 여러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없이 모두 다 합심해야 됩니다. 여야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금융수장들이 사전에 계엄에 대해 알았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 오후 조퇴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원들 내부 게시판에 따르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거했다. 12월 3일 오후부터. 혹시 비상계엄을 미리 아신 거 아닙니까? 금감원장, 12월 3일 날 조퇴한 거 맞아요? 조퇴 사유가 뭐예요? 그 전날 저희 집이 이사를 했고 제 차가 많이 아파서. 정무위 법안소위는 공청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 여야 이견이 큰 가운데 여당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후 대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사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여당은 야당이 실시한 AI 디지털 교과서 설문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국무위원들에게 선택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분명하고 적극적인 입장도 촉구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다.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이거 잘못된 거라. 명확하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그거 하나 얘기 못 합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 최근 야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교육 주체들의 87%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야당의 주장에 중복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맞섰습니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에 참관한 후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교육부의 조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참관하고 난 뒤에 한 학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의 설문조사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 들고요. AIDT 참관을 더 늘려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교원보호 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교원지휘법 개정안 등 안건도 처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 논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부터 헌재 구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헌재 재판관 3명 공석의 임명 여부를 두고서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회동 자리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지면서 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까지 고성이 다 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지만 이보다는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요. 그럼에도 현재 이 여야 국회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퇴임했던 박한철 헌재 재판소장의 몫이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었던 것이고 현재는 이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오늘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 오늘 박지원 의원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단독 의결로 오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실제로 법조계 헌법학자의 다수들은요. 대통령의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국회 몫이기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 헌재 사무처장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를 국민의힘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불가를 주장하는 건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을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관의 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기각이 됩니다. 때문에 여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최대한 일정을 지연코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민주당에서 자당 몫인 2명의 재판관만 추천을 강행하더라도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최대한 지연할 경우에 헌재 심리가 그만큼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헌재 심리가 장기화되면 변수들이 추가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요. 심판 대상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사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준성 검사장 역시 지난해 12월 1일 탄핵 소추가 됐지만요. 앞서서 고발사주 의혹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현재 윤 대통령의 경우 수사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이 탄핵 심판 도중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대통령이 거꾸로 헌법재판소에 심리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헌재가 정지 여부를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현재 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 18일까지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더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비상계엄 대응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넥타이 착용했던 것에 대한 사연도 뜨고 있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사이에서 우원식 의장
테마주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 계엄 사태 당시에 뭐 이재명 테마주가 상한가를 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원식 테마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탕을 노리는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리고 네. 어제 오늘 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거론됐던 게 바로 이 우원식 테마주입니다. 특히 한 경제 매체는 이 우원식 테마주에 일컬어서 담 넘은 효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네. 우 의장이 지난 3일이죠. 이 비상계엄 사태 발발 당시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봉쇄된 국회 담장을 넘어가서 이 본회의를 개의한 사실과 또 회의 도중에 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했던 것을 이 제안했던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주목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또 계엄 해제 이후에도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이 우 의장은요 국회의장실에서 24시간 대기하면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화제도 됐고 또 최근에는 이 국회 직원들은 물론이고 출입 기자들에게도 500만 원어치의 커피를 사비로 쏘면서 국회 식구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줬다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500만 원어치 커피를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비였다라고 바로 덧붙여서 밝혔는데요. 이 한국갤럽의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 의장은 56%의 신뢰 응답률로 정치권 인물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 우원식 테마주를 만들어낸 정치적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자연스레 우원식 의장이 강조했던 개헌으로 동력을 옮겨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 초기부터 개헌론에 집중을 했었죠. 그리고 이 비상계엄 파동 이후 개헌이 더 많은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를 가동시켰던 상황인데 애초 계획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국민투표도 같이 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지도 못했던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개헌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에게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면서 의장 중심으로 헌법 개정을 논의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고 오늘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신중론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이 국회 안팎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수술을 요구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이 개헌을 찬성하는 것은 개헌을 전면에 내세워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윤석열 내란 심판이라는 본질을 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필요성을 주장하는 조사 결과가 많지만 이 많은 아젠다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돼서 이를 모아 국민 투표까지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이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하에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역시 정치적으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이 하나 된 목소리로 비상 상황을 수습해 나가야 한다며 위기 수습에 적합한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선 4선 이상 중진 회동에서는 권성동 권한대행의 원톱 체제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이끄는 투톱 체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버티기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버티고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향해서도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수사와 체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0일까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국정조사의 대상 범위와 조사 기간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는 국회에 책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말을 맞아서 육군 3, 4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적 혼란 속에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군인들이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며 국방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이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회에 관심을 약속했습니다. 전방에서 발생하는 작은 일도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이 군대의 직분을 더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회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국가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빨리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12월 1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6번째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지도부가 해체된 국민의힘, 위기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죠. 국민의힘 출범 이후 6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비대위 구성인데요. 이를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도 고심이 깊은 모습입니다. 최근 당내 분위기에 따르면 당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외부 인사보단 중진 의원들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핵 위기 상황 수습과 향후의 당 비전 제시 그리고 대야 관계에서의 입지 설정 등이 비대위원장의 요건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인선에 대한 의원들의 소신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던 사람, 이번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 전원을 데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우리 앞으로 이런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신뢰가,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되는 사람, 그 정도가 와야지 당이 바뀌지. 우리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옹호정당의 오명을 좀 벗어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비상대책위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일단은 석고대제부터 해야 된다. 당내 일각에선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기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비대위원장까지 동시에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백지 상태고요. 모든 게 열려 있고 저희가 이제 워낙 고민이 깊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선택지 하나 배제하지 않고 다 보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자기 정치를 하기보단 경륜이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 자리에 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만큼 당 내에선 5선에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김기현 의원이 거론되는가 하면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6선의 주호영 의원도 물망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섣부른 인선으로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탄핵 정국을 타개할 6번째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국민의힘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계엄 방지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지 못하도록 야당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용해인 의원은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던 부분을 전시사변, 무장충돌과 반란으로 구체화해서 선포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계엄 해제를 더 신속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비상계엄 등으로 국회가 폐쇄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는 경우 원격회의와 원격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탄핵 소추안 1차 표결에서 불참을 선택했던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요.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 소추 등 중대한 안건 표결에 고의로 불참할 경우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프랑스에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외국과의 교전과 무장 반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과 미국, 영국에서도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별도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의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계엄이 남용되거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해선 안 되겠죠. 빈틈없는 감시와 견제를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낭이었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이 이제 해외 출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신경민 전 의원님께서 이제 나와 주셨는데요. 네. 원래 이 코너에 이제 고정 출연자셨는데 올 초 1월에 이제 그만두셨죠? 네. 네네. 그때 이제 그 바람으로 앞으로 이제 여야 간의 협치의 정치를 이제 바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람이고요. 네. 현실은 그때도 어두웠죠. 네. 근데 이제 12월 3일 사태 같은 건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건데 그런 저런 걸로 봤을 때는 예측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네. 굉장히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연말에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연초에는 아무도 상상을 못해. 그리고 25년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25년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24년 22대 국회 매우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네네. 근데 25년 22대 국회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겁니다. 네. 내년을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셔서 조 의원님은 내년의 정치 상황 좀 어떠신지 짧게 좀 먼저 들어볼까요? 이번 이 사태도 그냥 돌출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저는 정치의 비서관으로 입문한 걸로 보면 한 30년 됐고 이제 의원 첫 초선 등원한 때로부터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쭉 지켜본 이 우리 정치권의 이렇게 퇴행 현상, 누적된 이 모순 이런 것들이 일단 이게 비등점을 넘어서 가지고 폭발한 거예요. 그렇다고 잘하고 당연히 잘못된 현상이 벌어진 건데 그게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 좀 약간 돌출적인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쌓여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순이 제일 극대화됐을 때가 이걸 이제 혁신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 진통이 엄청나고 만약에 그걸 제대로 혁신을 못하고 가면은 그 뒤 정치는 우리 존경하는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 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연말에 연초 내년은 또 올해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으니까 좀 또 정치판도 달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이제 불참 속에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강행해서 위원장도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에서 박지원 의원으로 교체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은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이제 고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입장이 이제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면 헌재 구인 체제 완성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지금 인사청문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임명 문제 과연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헌법기관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그 임명권의 문제를 여야 간에 어떤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어저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인사청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표결도 물론 가결될 수 있죠. 이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단계가 임명인데 이건 권한대행만이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으로 한 이 국회 절차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권한대행이 지금 이리 할 수도 있고 저리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만약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절차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거부할 수 있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돼서 저는 이 문제를 여야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국회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네. 일단은 민주당은 국회 절차를 먼저 기한을 놓고 진행하다가 보면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4월 18일에 두 분이 또 나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헌재 재판관이 4분이 되는데 그러면은 헌재는 존립이 안 됩니다. 헌재는 작동 불능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탄핵 심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정지 상태가 되는 이건 아무도 예정하지 못했던 그리고 헌법을 만든 사람이나 헌법재판소를 만든 사람들이 예정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국가가 엄청난 혼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네. 만약에 이번에 그 추가로 3인을 임명하지 못한다면 내년 4월에 가서 공석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2명의 헌재 그 재판관 임명에 대한 건도 또 다시 또 이제 뭐 그 도마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대행의 경우를 보면은 네. 대통령이 탄핵 그 결정되기 전에 직무정지 상태일 때는 임명을 안 하다가 네. 완전히 이제 탄핵 인용돼가지고 파면돼서 대통령 자리가 비어서 대한민국의 최고위직이 권한 대행 한 사람만이밖에 없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례를 참고를 한다면은 이후에 그 이제 탄핵 심판이 언제 내려지느냐를 전후해서 한 대행이 좀 비교적 부담 없이 네. 뭐 과거에 그래 했기 때문에 나도 한다라고 그 이전까지는 안 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뭐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탄핵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18일까지 확정 안 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빠져버리면 거기서 스톱돼 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좀 전에 이제 신경민 의원님께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대행은 대통령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도 참고를 할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했겠지만은 인물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재 재판관은 정당이 추천하더라도 외형상 정치적 중립이 갖춰져야 되는데 네. 특정 정당 후보 그 정치인의 그 후원회에 참석하고 후원금을 내고 또 특정 정당 그 당원들이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 그걸 집단적으로 봐주는 네. 그 편향된 재판을 했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대행도 고민이 될 거예요. 절차적인 부분. 네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임명해도 그럼 앞으로 그러면 현재 재판관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완전히 편향된 걸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람도 임명해도 되는 것인가? 네. 라는 그런 이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일 것이고. 네, 그렇군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권한 논란, 그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서로 뭐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고. 네. 어쨌든 근데 본인이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결론 내리겠죠. 내리는데 이제 뭐 부담을 본인이 질 텐데 네. 만약에 그 임명 거부하면 민주당은 탄핵하겠죠. 탄핵하면은 부총리한테 넘어가고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총리가 탄핵되면 제가 보기에는 후임 장관이 부총리가 대행이 돼도 거기도 아마 임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탄핵받고 물러나지. 한 총리의 결정이 중요한 거죠. 한 총리의 결정이 중요하다. 한마디만 더 지금 3분 후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당에서 추천한 분도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한 2분 중에서 금방 얘기한 마 후보도 좀 논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이 어떻게 뭐 진행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이 되면 반드시 이 문제가 또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임명 문제도 뭐 필연코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 지금 탄핵 절차가 만약에 길어지면 4월 18일을 넘어서게 되면은 탄핵 심판, 탄핵
하여튼 이 절차에 불능 상태가 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진짜 뭐 아무것도 방향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한 줄을 다 따져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법에 지금 보장돼 있는 180일, 6개월을 풀로 쓰겠다는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당사자들이 현명한 협상이나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이 탄핵 절차가 너무나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여야가 신속하게 만나서 이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여부가 앞으로 이제 탄핵 재판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총리의 이제 임명, 이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그 농업사법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과연 이제 행사할 것인지 이번에 또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당은 이제 과거에 고건 권한 대행도 거부권을 이제 행사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시 총리도 탄핵이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이제 권한 좀 어떻게 좀 설정을 해야 되고 어디가 적정한 선이라고 보십니까?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권한 대행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원론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죠. 원론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라 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소극적 행사.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 되면은 이제 계엄 선포 안 된다. 뭐 선전포가 뭐 국군 통수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전국적으로 그 대행 기간 중에 전국적으로 그 폭동과 내란이 일어나면 계엄 선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면 선전포고 안 할 수 있어요? 국군 통수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민주당은 또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현상 유지만 하라고 그러면서 또 추경하라고 그러고 현상 유지 추경은 현상 유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또 추가로 임명하는 것도 이것도 추가 임명, 신규 임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네.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꼼짝 말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하라고 또 이야기하고 앞뒤 안 맞아서 더 논의가 이제 엉키게 되는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양국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대행이 주재한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이거는 그 네. 제의 요구를 건의한 거의 그 비슷한 내용의 내용 그 법안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면은 본인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내란 특검하고 그 김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그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대통령께 그 여러 특검들에 대해서 그 제의 요구를 건의했을 때 위헌적인 요소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 보면은 이 특검 법안도 한 대행으로서는 쉽게 그거를 받아서 공포해주기가 네. 어려운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본인 독단적으로 결정 안 하려고 밑에 이제 보좌진들한테 이건 헌법적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라. 헌법 법률의 검토는 저 특검법에 관한 거 같고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이 유익한가를 또 검토하라고 한 거는 양국법하고 그 농업관계 사법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해서 할 텐데 그냥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네네. 특검법 역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글쎄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법안 거부권 문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과 국힘당이 요구하는 것이 정반대거든요. 네. 뭐 어느 당이든지 간에 지금 일관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수미가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한 총리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한 총리 권한대행은 어느 쪽 입장을 따르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는 국민과 국가를 최우선으로 놓고 해야 된다 그러지만 네. 실제로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고 탄핵을 받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를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탄핵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면 이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니까 지금 현재 야당이 결심만 하면은 탄핵이 되는 것이냐.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 200표 이상을 얻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논란으로 등장할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3분의 2 대통령하고 똑같은 3분의 2를 얻어야 가결이 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한 총리 입장에서 탄핵을 받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 국가와 민족과 뭐 역사에서 뭐가 맞는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고민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디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총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유불리를 지금 열심히 따지고 있을 겁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탄핵 심판 청구 통지서, 자료 제출 요구서 모두 수취 거부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직접 변론도 예고를 했었고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에 과연 현재의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전략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하고 탄핵 중에서는 탄핵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지 않나 싶어요. 네. 수사는 일방적으로 그냥 조사를 받는 거고 탄핵은 자기가 주장을 해서 재판관을 설득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론 쪽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탄핵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그 결정적인 관건은 결국 내란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기각이 되면은 내란죄 그 검찰이나 법원의 내란죄 소추 재판도 상당히 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부처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반면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그 부결을 결정하는 또 중요한 기준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 그걸 다 가져가서 이제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수사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재판관들이 볼 때 내란죄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은 뭐 법원에 가야 결론 나고 뭐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 나겠지만은 자료를 볼 때 이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고 아니다 생각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그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수사 내용이 어떻게 그 수사가 돼가지고 헌재에 넘어오느냐가 또 변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쪽에서 보면은 지금 수사가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민주당이 그냥 그 정치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또 내란몰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보이지 않게 다 그 수사기관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상임위에 불러놓고 다 왜 빨리 뭐 긴급 체포 안 하느냐, 왜 구속 안 하느냐 계속 압박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할 수 없이 그 압박을 밀려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뭐 심지어 뭐 공수처가 거기서는 긴급 체포 요건도 아닌데 긴급 체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가능한 듯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실제로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객관적인 중립적인 수사가 아니다. 이는 과잉 수사가 돼가지고 헌재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게 안 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그런 여론몰이 또는 내란몰이가 좀 쿨다운 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그 이후에 좀 이성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그 객관적으로 그 수사받고 그게 그 헌재로 넘어올 수 있다. 이 생각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쪽으로 쿨다운을 시키는 쪽으로 계속 전략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네, 현재 대통령의 이런 스탠스는 수사에 대한 이제 불신 그리고 현재의 이런 그 탄핵 국면에서 이 바람을 조금 시간적으로 좀 잠재우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 때문이다. 아니, 수사가 지금 세 갈래로 가다가 오늘 겨우 이제 공수본이라는 약간의 엉성한 체계는 갖추긴 갖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수사는 최대한 미룰 거고요. 특히 본인이 직접 출두하는 수사는 아마 극히 시간을 벌 수 있는 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미룰 거고 결국은 긴급체포영장이 나오느냐 구속영장이 나오느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다툴 것 같아요. 그 역시 문제는 탄핵 심판이죠. 이 탄핵 심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계속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
이제 수사 부분은 만약에 출두를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은 구속은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런 상황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탄핵 심리를 받으면서 이 구속과 구속 기소 이렇게 해서 공판 절차가 또 진행이 되는 초유의 사태죠. 네.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앞으로 사실은 이것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 인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안을 놓고 고심 중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맡는 한 가지 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안은 이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따로 가는 투트랙 안,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그리고 이제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현재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스탠스들, 보수 지지층, 여론,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글쎄 이게 이제 그날 우리가 14일 날 표결할 때 보니까 85표가 탄핵 반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가결된 것도 엄청난 뉴스지만 85명이나 국힘당에서 반대가 나왔다는 건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85명이라는 게 국힘당 108명 중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서 지금 국힘당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친윤이 이미 원내대표가 됐고 그 친윤을 또 원내대표가 된 사람을 권한대행이 아니고 진짜 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국힘당이라는 건 이거 국민의 힘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 비슷한 이런 느낌을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국힘당은 정말 로컬당, 지역당 이렇게 해서 쪼그라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당을 좌지우지하는 중진이란 분들이 이렇게 발언하는 걸 보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더니 힘들더라라는 건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하고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고서를 가지고 지금 공부하면 저는 그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다른 처지고 지금 국민의 수준들도 또 그 사이에 또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판단을 가지고 당을 앞으로 가겠다고 그러면은 물론 야당한테는 뭐 좋은 뉴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대응들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이제 있던 한동훈 대표 체제도 이제 와해됐고 실질적으로 친윤이 이제 당권을 장악을 한 셈인데 그 상황에서는 뭘 기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친윤이라는 분들이 대통령이 이 상황에 올 때까지 제일 책임이 큰 분들이었잖아요. 네. 제일 가까이 있었고 제일 자주 소통했고 또 대화의 채널을 유지했고 조언을 한다면 가장 조언을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뭐 직언을 고언을 하더라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건 안 하고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어떤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결정을 했을 때 그거를 그냥 같이 떠받들고 때로는 당내에서 그걸 행동으로 그냥 구현시켜주는 행동 대원 노릇을 하면서 대통령이 계속 오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해서 결국 이 일까지 터진 셈인데 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생각이 안 바뀐 상황에서 당을 이끌고 가면은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데 만에 하나라도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당을 쇄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이건 당 밖에서 찾아야죠.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중진부터 해서 뭐가 좀 경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친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초선 누구를 뭐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니 하는데 그거는 국회의원 된 지 이제 뭐 한 2년 아직 안 된 사람이 이 위기 상황에 집권당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믿는 친윤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자기들도 못하는 일인데. 다만 얼굴로 그냥 내세워놓고 얼굴 괜찮잖아요. 좀 신선하잖아요. 이래놓고 뒤에서 본인들이 하겠다는 건데 그건 쇼죠. 그 쇼는 잘 통하지도 않고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바꿀 생각이 있다면 바깥에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에서는 비대위원장 뽑을 때 밖에서 많이 데려왔거든요. 네. 근데 밖에서 데려올 때도 맨날 그냥 얼굴마다만 앉혀놓고는 본인들이 뒤에서 알아서 다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그런 비대위는 밖에서 데려와도 소용없고 진짜로 일을 할 만한 분은 찾으면 있습니다. 밖에서. 네. 안 찾아서 데려오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할까 봐서 그냥 부담돼서 그냥 대충 그냥 말랑말랑한 사람 데려오니까 그런 거지 제대로 찾으면 제대로 일할 사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깥에 조혜진 의원님도 계시죠? 저는 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역이 아니라는 뿐이지 당내입니다. 원외지 당내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당 안보다 바깥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찾아보기는 이제 권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두 분 좀 짧게 1분 정도씩 들어볼까 합니다. 현재 시국에서 국민들은 어쨌든 국정이 빨리 나라가 안정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텐데요. 과연 대통령이 내년에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탄핵이 만약에 된다면 또 대선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 봄이냐, 가을까지 갈 것이냐,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빨리 정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두 분의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 1분 정도씩 좀 마지막 짧게 들어봤으면 합니다. 저는 탄핵 정국이 의외로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그 자세, 뭐 내가 직접 나가겠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지금 6인 이 헌법재판소 체제가 간다고 그러면은 이 탄핵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전혀 짐작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 수사는 또 수사대로 진행이 되면 또 구속 여부가 또 현안이 되고 그래서 이 정국이 상당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것 같고 이 국정 운영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사실 여야가 사심을 내려놓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측이 다 현재 권성동 권한대행이나 이재명 대표나 다 사심이 끼어 있어요. 근데 사심을 버려놓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난국을 빨리 하루라도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대선 정국은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헌재든 법원이든 지금 본인들 의지대로 이걸 끌고 가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현재도 그렇지만 또 법원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계속 법원을 끌고 가는 형국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 법원이 원래대로 정해진 이 기한대로 재판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비슷하게 맞물려 가는 갈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은 빨리 속도를 내는데 어느 한쪽은 그냥 봐주는 행태로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이쪽 국민이든 저쪽 국민이든 상대편에 있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기 네. 때문에 뭐 늦어져도 비슷하게 늦어지고 빨리 가도 비슷하게 빨리 갈 텐데 다만 순서가 어떻게 될 건가는 예측하기 어렵죠. 만약 법원이 먼저 결론 나고 만약 유죄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은 대선은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나올 때의 상황하고는 또 180도로 다른 상황인데 어쨌든 어떻게 가든 간에 저는 바라기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탄핵 정리하고 그냥 대통령 새로 뽑고로 하는 걸로 끝나면은 다시 똑같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똑같은 비극이 어떤 행태로든지 또 폭발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누적된 것이 폭발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 체제 정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일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네. 뭐 탄핵되나 안 되나 다음 이재명이 나오나 마나 이런 데 관심 가질 게 아니고 누가 돼도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걸 이 내관을 제거하는 작업 개헌부터 포함해가지고 네. 여기에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정치권도 정치권을 몰아붙여가지고 그쪽으로 뭔가 해결책을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기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이 탄핵 정국에서 이 상황에 그동안의 정치권의
잘못된 그런 관행들과 일들을 일시에 좀 해소하는 그런 시간들로 동시에 좀 채워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정치 외전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